다음은 김강식 선생님의 조선 후기 정문부에 대한 기억과 전승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선양 사업이 벌어졌는지 또는 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농포공의 활동이 어땠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강식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이 경상도의 의병, 좌도 우도 의병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계속 임진왜란에 대해서 의병 관계, 특히 영남 의병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한 학자분이십니다. 김강식 선생님 발표를 청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찍 와서 처음부터 학회 여기 발표에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인문주간회 해가지고 행사가 있어 거기에 강연을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저 다른 발표는 못 들었는데 김경록 선생하고 지금 강신엽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한 세 번째 와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앉아서 들으면서 이제 제대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 번 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그냥 대중 강연 비슷하게 이래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중 발표에 와서 문중의 입장만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학자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문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원래 제목 저한테 온 게 선양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양이라는 표현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학술적인 어떤 용어로 쓰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싶어서 제가 그 두 번의 발표 이후에 또 하나 결심한 게 어쨌든 정문부 어떻게 호를 학술 발표에서 이름을 그냥 하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정문부 농포 선생 같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어병을 연구하고 임진왜란 연구하지만 실제로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두 번 발표하러 오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좀 논문도 한번 써서 정문부 선생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학계에 알리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학술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건 아닌데 이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준 전쟁인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선왕조를 지탱시킨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이 두 전쟁이 조선을 망하게 한 전쟁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250년 동안 전쟁 이후에도 조선왕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건 의해서 왜 그런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임진왜란 때 정문부 선생 같은 이런 의병장들 또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물들이 당시 조선의 유화, 성리학의 이념을 실천한 인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그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또 기억하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레주메는 그게 있는데 이걸 다 읽으면 시간도 많이 갈 거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500년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붕당연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 일제 시기에 때는 당쟁이다 이렇게 했죠. 굉장히 조선시대 정치를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조선시대 500년의 정치 중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신하들이 붕당을 만들어서 서로 이념 대결, 또 정책 대결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열리는 시기가 선조 때고, 그게 세태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영정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어떤 시기적인 흐름 속에서 정문부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되고 또 기억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려 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그게 붕당정치 성립기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선왕조 500년의 이념이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성리학 이념이 실제 하나의 어떤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고 또 작동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살인파와 hun구파의 대립이 있었죠. 그 대립 이후에 살인파들이 중앙정치에 올라와서 정치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붕당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계 이황이든 율곡이 선생 같은 그 문도들이 동인이다 서인이다 이런 정치를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해가지고 이제 정치가 전개되는데 그때에 있었던 선조 현간에 있었던 전쟁이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걸 정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정파 입장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보면 뭐 어떤 사람을 후대에 평가하려고 그러면 막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붕당 정치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신을 제일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공신을 체크할 때 선무공신에서 이순신하고 뭐 원균 이런 사람 들어가는 그게 선무공신 18명이 선정됐고, 근데 거기에서 빠진 사람들 많이 임진왜란 때 많이 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무원종공신이라서 9,060명을 선정합니다. 근데 제가 그 프린트에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문부 선생님의 1등 선무공신인데 제가 그 2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고쳐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교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 되어 있는데요. 1등이고 1등으로 들어 있으면서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행호군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문부 선생의 어떤 직함을 행호군 이렇게 표시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정문부 선생이 이렇게 공신으로 채권되기 전에 그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죠. 그 평가한 책들이 연려실기술, 국조보감, 그 다음에 신도비명이든 또 아니면 뭐 북조기사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엄청 오늘 앞에 제일 첫 번째 제가 발표를 못 들었는데 아주 뭐 정문부 선생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을 집성해 놨습니다. 제가 앞으로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에서 다양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3개의 기록이 객관적입니다. 그럼 거기에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되는 게 뭐냐? 앞에서 발표가 있었듯이 어병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병을, 이 환경도 어병은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어병 활동에 대해서 공적이 인정되고 그래서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채권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되고 나서 이제 채권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문부 선생은 생존해 계셨죠. 그래서 각 시기에 그 이후에 많은 관직들이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 레주메 보면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관직에 있다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조 연간에 있었던 이괄의난이 있었죠. 그 이괄의난에 오늘날 같으면 필화 사건입니다. 일종의 그거 보면 레주메에 보시게 되면 79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초나라의 그 경우를 가지고 빗대어서 조선왕조의 어떤 그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시를 쓴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 시안이라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붕당정치라는 게 선조와 강해군 때는 성립식이고 그 다음에 되면 이제 인조 연간이 되면 인조 반정 이후가 되면 서인하고 남인에 의해서 이제 붕당이 나름대로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이 정문부 선생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데 이괄의 난에 연루돼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신원을 하지 않으면 복원을 하지 않으면 관직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신원을 합니다. 신원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우찬성에 추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찬성에 추정되고 하는 그 내용들이 그 다음 부분에 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우찬성에 추정될 때 누가 힘을 썼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이게 뭐 언제 추정되고 신원될 줄 모릅니다. 그때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성곡 조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조익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서 나왔던 한경경사 이 민정중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북평사를 역임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정문부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져서 정직과 추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직을 받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기도 지금 서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사당이나 서원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81쪽에 있습니다. 81쪽에 보시게 되면 사당이 건립되는데 이 사당이 제가 이거 지금 뭐 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당이 종성에 만들어있던 장열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성에 만들어진 장열사가 제일 정문부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당이고 이게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저 종성의 남쪽 백리에 있는 어랑리 또 뭐 어란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농서당도 만들어져서 정문부 선생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학문도 전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당 만든 게 어디냐면 경성에 있는 현충사입니다. 그 현충사 부분은 82쪽에 가면 있습니다. 현충사 부분을 만들었고, 이 현충사에는 당시 경성에서 활동했던 824, 그게 보게 되면 뭐 오윤적하고 이런 신세준 이런 8명도 같이 이래 배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문부 장관, 아까 앞에서 뭐 기록이, 그죠? 김경고 같은 경우는 정문부 선생하고 같은 기록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럴 때에 정문부 장관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의 어떤 연고지요, 그런데 서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반드시 정문부 선생이 같이 배양됩니다. 그거는 제일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 하면 83쪽에 보시게 되면 최배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죽고 나서 거기에 만들어진 사당이 충렬사입니다. 여기에도 정문부 장관이 배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사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당의 격을 높이고 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사액입니다. 사액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원에 현판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판을 내려주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내려질 때 정문부 선생의 그 사당에는 그 84쪽에 있습니다만은 창렬이라 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액을 내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동당대치 정계기에 정문부 선생님께 또 내려지는 것들은 후손들을 이제 관리로 등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로 등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84쪽의 중간 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문부 장관에게 시호가 내려집니다. 그 시호가 여러분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보면 84쪽에 밑에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앞에서 발표 같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85쪽에 보면 이 농포집이라는 문집이 막 간행됩니다. 그래서 이 문집 간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군집 내용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4차례, 지금 여기에 가오선에 와서 간행된 거 말고 4차례 간행이 되었죠. 1708년에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1910년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추가되고 내용이 더해지고 이렇게 해서 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장계 안에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또 아니면 경문 같은 것, 앞에서 나오는 그림 같은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주목되는 부분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는 북간대첩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북간대첩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최근에 부산에 근무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이순신 장군이 쌓은 해전을 부산포 해전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걸 대첩이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3대 해전하게 되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알죠? 그 다음에 노랑 대첩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명랑 대첩 이야기하죠. 근데 그 세 개의 대첩보다 배를 쳐부순 규모가 더 많은 데가 부산포 해전입니다. 노랑해전을 제외하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산포도 대첩이다 하는데, 대첩이다 그 표현을 표기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정문부 장군이 북도에서 싸운 전공은 북간대첩이라 해가지고 이 비석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한 명칭은 86쪽에 있습니다만 유명조선국 함경도 임진어병 대첩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1,500자 정도의 글자가 있고,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학술리에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 토해도인데 북간 유적 도첩이라 해서 그 그림 안에 저것도 들어 있습니다. 저 그림도.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데 서지사항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공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발표 후라도 제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붕당 정치가 이제 와해되어 나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붕당 정치가 신하들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했는데, 신하들에게 신권을 넘겨놓으니까 너무 이래 당이 만들어서 당파 싸움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국왕이 정치를 이제 바로잡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영정조식의 당평정치죠. 그래 그거는 기존의 붕당정치 입장에서 보면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쇠퇴하는 시기가 세도정치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정정부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87쪽에 있습니다. 87쪽에 둘째 단락에 보면 정무부 장관에게 부조의 은전을 내리도록 한다. 그래서 허락받습니다. 부조라는 게 소위 말하는 불천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사를 계속 지낼 수 있는 이런 걸 인정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진주에 정착해 있던 손자 정근이라는 사람이 국가에 상신해 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9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연려 정려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 건립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정부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이런 정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8쪽에 보시면 정무부 장관에게 세 번째 사당이 있다 했죠. 그게 어디냐면 불영의 창암사입니다. 그래서 이 창암사가 만들어지고 사역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 창암사는 충렬 서원으로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든다는 내용도 제가 찾아놨는데 아직 더 구체적으로는 스스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비가 이 정무부 선생님께는 원래 그죠 1686년 뭐 이런 식 일찍 만들어졌는데 이때 와가지고 다시 새로 만들어져서 아마 묘소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의정부에 있죠. 예, 그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비를 쓸 때 우리가 누가 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9쪽에 보면 한경문이라는 예조 판서가 신도비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붕당 정치가 쇠퇴하는 시기에는 정문부 선생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어떤 표창이든 또한 기억도 있지만은 정문부 선생과 활동했던 당 밑에 있던 그 장군들, 부장들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업적을 국가에 상신해서 인정받으면서 그 인정받고 하는 과정에 반드시 누구를 언급하겠습니까? 정문부 선생 언급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정문부 선생이 자꾸 일반에 회자되고 기억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89쪽에 보면 밑에 중간 밑에 한경도 경성의 유학 오재희라는 사람이 정문부가 활동했던 선조 오경묵헌이라는 사람이 배양에서 빠져 있는데 그런 거 배양해 달라고 국가에 상소할 때 정무부 선생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90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불영의 구아홉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도 종성이나 경성에서 표창한 것과 같은 그런 예를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럴 때도 항상 정문부 선생이 거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90쪽의 중간에 보면 속정축록이 간행되다. 이거 앞에 강신적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발표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세 작품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근데 그 중에 1863년에 이기래라는 사람이 김경복과 이몽서의 실기를 만드는데 이 실기는 뭐 구대에 만들어서 좀 위작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근말에 보면 김창이라는 사람이 쓴 서정충칠도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7개의 그림이 있고 그 중에 마지막에 6번째에 있는 그림이 상포대첩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작품 하나하나에서는 강심혁 선생님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임진왜란을 다루고 있는 그림들이 그래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남한에 남아있는 그림 중에는 부산에서 싸웠던 부산진 순절도, 동래 순절도 이런 것들이 보물로 있고 그 나머지는 아까 평양선 전투도 나왔죠. 이거 빼고 나면은 실제 그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게 있는 걸려 있는 그림하고 지금 이 상포대첩도 이런 것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 제가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른 행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시더라도 이 학술대에만 어디 좀 공간이 오픈된 데 가서 집안의 행사만이 아니고
이 정문부 장군이나 농포 선생의 어떤 업적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을 했으면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붕당 정치의 성립기, 전개기, 쇠퇴기로 이 시기를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정문부 선생의 공신 책봉에서부터 배향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배양에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거론되는 상황까지 자세하게 정무부 선생의 그 후대에 이제 어떤 높이기 위한 기억 전승 또는 뭐 선양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김강식 선생이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